네, 제주도로 한 달 살이를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된 초등학생 조유나 양 일가족에 대한 수색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전남 완도를 중심으로 수사 중이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와 아빠, 엄마, 이 3인 가족이 체험학습 신청서를 낸 뒤에 이 완도에서 마지막 행적이 확인이 됐고요. 지금 오늘까지 수사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가족들이 급하게 체험학습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주도로 한 달을 살러 간다라고 했을 때는 준비할 것도 많을 테고 그리고 그 준비할 시간을 또 계산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또 이 교회 체험학습과 관련된 신청을 일찍 이제 일정을 넉넉히 잡아서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한 날짜가 지난달 17일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교회 체험학습을 간다라고 신청한 날짜는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거든요. 이 떠나기 이틀 전에 이제 이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급하게 신청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이제 밝혀진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신청 내용은 분명히 제주도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사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숙소를 예약을 한 것도 이 당시 이제 홈페이지에 지난달 17일에 이제 신청할 때 같이 예약이 됐는데 이 숙소는 또 완도지 않습니까? 그럼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급하게 신청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제주도에서 한 달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체험학습 계획 자체가 애초에 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학교 측에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임의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가족이 어떤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을 이제 좀 이행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느냐를 지금 알아내야 되겠는데 여러모로 일단은 아직까지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얘기만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경찰도 수색 작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지만 정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힘든 상황인데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은 뭐 경찰에서 거의 기초적인 조사는 뭐 다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금융이랄지 통신이랄지 보험이랄지 이런 어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 조회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완도에서 사실은 숙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한 3번 정도 나갔다 왔다고 그럽니다. 뭐 해남이랄지 강진에. 그런데 그 이후에 나간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완도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완도 어디에 있을 것이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완도 해변 일대랄지 뭐 송곡항이랄지 그런 데를 잠수부를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있고 또 수중 탐지 장비를 통해서 수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요. 저쪽이 어떤 항구에서 벗어나면 물살이 굉장히 센데 항구 내에는 물살이 세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났었더랄지 아니면 물속으로 차까지 같이 뛰어들었다고 한다면 발견 안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주민들의 그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게 주민 아닙니까? 이런 아마 것을 좀 참작을 해서 수사 방향도 좀 다른 곳으로 좀 돌려야 하지 않는가. 지금 일주일째 수색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통신자를 조율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좀 더 수사의 어떤 진행이 좀 진보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가족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CCTV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살펴보면 일가족이 수차례 완도를 오고 간 그런 정황도 포착이 됐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의문점도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선 좀 전에도 화면에 나왔었는데 조유나 양이 엄마에게 엎여 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CCTV의 짧은 어떤 그 시간이 공개가 된 것인데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숙소에 이제 이 아이를 업고 나가서 모친이 업고 나가서 그 이후에 이제 행방이 묘연하고 이제 실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우리가 확인한 마지막 이제 어떤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어머니의 이제 등에 엎여 있는 조연아 양이 좀 몸이 좀 축 늘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위험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 뭐 예를 들면 지금 또 부친이 어떤 종이봉투, 이 비닐봉투나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이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것이 혹시 그런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뭐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효과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 조현아 양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좀 추측하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또 여기에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이 시간이 밤이 좀 늦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밤이 늦은 시간에 아이를 얻고 저렇게 나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 그런 것들도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렇게 이동하고 나서 실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이제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여러 가지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완도에 저렇게 이 숙소에 놀러 가서 여기는 뭐 수영장도 갖춰져 있고 또 1박에 굉장히 이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호화로운 어떤 숙소인데 네. 이 숙소에 놀러 가서 이 숙소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고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몇 번 이제 옮겨간 것, 이 짧은 시간 나와서 다른 장소로 옮겨간 것 외에는 이게 관광객의 어떤 모습으로 이 주변 환경을 즐기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이가 왜 여기 같이 온 것이냐 이런 의문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좀 우리가 좀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짧은 시간이 공개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한 장면을 놓고 우리가 이 어떤 상황의 어떤 전후 관계를 다 알아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좀 끝나고 나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을 한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휴대전화가 꺼진 시점도 살펴보면은 엄마와 조양의 휴대전화가 먼저 꺼졌고 그 뒤에 아빠의 휴대전화가 꺼졌잖아요. 전문가들은 사고였다면 휴대전화가 동시에 다 꺼졌을 텐데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순차적으로 휴대전화가 꺼졌단 말이에요. 예. 처음에 이제 조양의 휴대전화가 꺼졌잖아요. 이거 자체는 물론 이제 배터리의 방전에 의해서 꺼질 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껐을 가능성도 크다. 그다음에 이제 엄마의 휴대전화가 꺼졌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꺼졌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순차적인 것은 모종의 어떤 계획이 있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 조양의 실종 미스테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겠죠. 뭐 첫 번째는 뭐 사고사였냐. 근데 이제 사고사였다고 한다면 이 휴대폰 전화가 일시적으로 같이 꺼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사고사를 보기 좀 힘든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은신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은신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은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휴대폰이랄지 연락처거든요. 예. 그리고 주위에 연락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아마 지금 경찰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어떤 추세를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전 1년에 뭐 체험학습을 한다랄지 아니면 제주도를 신청을 했다랄지 시간적인 여유를 받다랄지 시간적 순서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풀빌라인데 예. 하루에 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6일을 빌렸기 때문에 한 240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빚이 거의 1억 가까이 됐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와 관련된 연체된 금액이 2,700 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풀빌라를 빌릴 정도의 여유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풀빌라를 빌렸을까? 이제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체험학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고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경찰이 오늘 이 가족이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추가 정황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여전히 가족들의 이제 집을 확인을 해보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카드 대금 독촉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쌓여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액수가 지금 한 2,700만 원 정도의 그러한 카드 빚일 것이다.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뭐 이게 전부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금융적인 어떤 측면에서 부채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등도 경찰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인데 지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된 측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가족들의 이제 그 가장 그러니까 아버지 이 조윤아 양의 예. 아버지의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광주 서구에서 컴퓨터 관련 판매업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모로 어려워졌는지 이 지난해 6월 말에 이제 폐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친의 경우도 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직장을 같은 시기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적인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중첩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러한 정황들과도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끝까지 희망을 놓으면 안 될 텐데 이게 실종 사건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고 들었거든요. 경찰이 실종 경보 발령 후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실종 경보 발령을 하면 이제 공개 수사를 합니다. 예. 근데 실종 경보 발령을 했을 때 이제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이 실종 경보 문자예요. 이거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실종이 됐다랄지 뭐 어디에 불이 났다랄지 이런 재난 문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엄청 많이 받아봤는데 그런 식으로 지역을 한정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완도랄지 그 주위에 대해서 실종 문자를 발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만약에 이 세 가족이 활동을 한다랄지 어디 슈퍼를 들렸다랄지 그랬다고 한다면 바로 신고가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신고가 전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풀빌라에서 나온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 가족과 마주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수사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실종 신고를 할 수 없는 거죠. 실종 신고, 실종 경보는 달라요. 실종 신고는 가족이 사망으로 추정되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사망하는 걸로 간주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일반 실종 신고는 좀 다른데 아무튼 뭐 상당히 좀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일단 집을 나갔으면 적어도 누구하고 마주쳤을 텐데 아직 그러한 제보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조윤아 양의 사진만 신상이 계속 공개가 된다. 이게 부모님의 사진도 공개가 되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얼굴 공개는 개인정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제 네.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또 거기 요건에 맞아야지 공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동의 경우에는 실종 아동 발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이 실종되면 사실은 공개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양호 어머니나 아버지는 지금 성인이잖아요. 성인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는 어떤 범죄 행위, 특히 이제 강력 범죄랄지 그런 거 했을 때 경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증거도 명백하고 그런 경우에 공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사실 밝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양호 부모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공개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발부된 영장을 토대로 오늘부터는 금융 계좌 그리고 의료 내역 등을 토대로 살펴보겠다 했는데요. 일가족 수사의 속도가 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헌재로 이게 판단이 넘어간 건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 법무부와 검찰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가 기관과 기관 사이에 예. 권한을 둘러싼 어떤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이제 어디에 귀속되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판단하는 이런 어떤 이제 절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의 지금 주장은 지금 국회가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권을 상당 부분 이제 축소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법의 어떤 결과 자체가 결과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침해를 한 것이다, 침해를 당한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 구제해 달라라는 취지의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법도 이제 헌법과 법률에 이제 기존 헌법상의 어떤 그런 위배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법무부와 검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뭐 위장 탈당이라든지 그리고 이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률이 그대로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았고 다른 법률이 올라갔다라든지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를 위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헌법적으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걸 이제 청구하면서 동시에 가처분 신청도 같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상당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무부에서는 이번 법률 개정의 위헌성이 명백하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도 없었고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 이렇게 봐서 지금 현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 이제 절차상 유배, 절차 유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쪼개기를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막아서 사실은 이거 자체 이제 토론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장 탈당이거든요.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가 동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소속인데 유장 탈당을 해서 사실은 동수를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실질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통과됐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네. 그 통과된 법안과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달라요. 그러면 결국 상임위를 거치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권 침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했다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절차 위배에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예. 또 기본권 침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검찰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이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하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만 절차 위배적인 측면에서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에 따라서 권한쟁의에 있어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지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청구의 원인이 된 검수 완박법에 대해서도 무효까지 확인을 해줄지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 이제 헌재에게 공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법률 개정 절차가 헌법상 민주주의, 법치주의 위배됐다 그런 점을 이유로 청구 사유를 내세웠는데 우선 이 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재판을 청구하는 게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됐던 그런 사안들은 예. 기관과 기관 간의 이제 대립이라든지 이게 국가의 그러니까 정부 부처 간의 대립이라든지 또는 중앙 정부하고 지자체 간의 대립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법률을 가지고 이 어떤 입법부에서 처리한 법률을 가지고 국가 기관이 국회를 상대로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은 1990년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가처분 신청이 실질적으로 본안 판단조차도 이제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것과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은 가처분 신청도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이제 결론이 늦게 나온다고 하면은 상당히 정치적인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엇갈린 어떤 해석과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 검수완박법 시행일이 9월 10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 권한쟁의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결과는 또 어떻게 예상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이제 구두변론도 하고요. 예. 양쪽 의견을 듣는 구두변론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짧게는 13개월, 경우에 따라 몇 년도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쟁의는 이제 본안 소송이라고 해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재판과 같이 재판처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게 이제 가처분이에요. 예. 그래서 검수완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9월 10일에 이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헌재에서는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헌재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여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건이나 두 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오히려 끌고 가게 되면 9월 10일 이후에 넘어가면 사실은 가처분에 이익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종결을 할지 아니면 9월 10일 이전에 헌재에서 결정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이제 헌재의 재판관 구성이 9명인데 8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지명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한 5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사실은 뭐 결과에 대해서 이게 낙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만약에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현재 본안 판단 전까지는 개정 법률 효력이 정지가 되게 되는 건데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고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서 이제 쭉 이게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핵심 쟁점은 이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헌법에 명시된 그걸 가지고 이제 검사가 당연히 이제 수사권을 다 가지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게 쟁점이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처리된 법안을 보면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다 뭐 박탈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또 아니에요. 처음 제출된 법안은 그런 취지였는데 이게 국회의장안과 절충을 거치면서 이 부패 범죄, 경제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남겨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쟁점이 이제 지금 이제 뭐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판단대로 흘러갈 것이냐는 지금 이제 여러모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절차적으로 당연히 뭐 비난받을 소지가 있고 그리고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법안이 이제 뭐 절차에 정확하게 맞게 처리된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맞았다 틀렸다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이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절차를 지켰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절차의 어떤 무리수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 이제 입법권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어떤 그런 흐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모로 낙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여러모로 뭐 이 앞서 말씀하신 헌법재판관들의 뭐 성향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관계가 있겠지만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만 따져봐서도 이 헌법재판소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내용이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귀추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속보가 먼저 들어와 있어서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한동훈 장관 체제에서 세 번째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일선 지청장과 지검차장,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들이 대거 교체가 됐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관이 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지휘하는 성남지청장에는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이 보임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선임차장인 1차장에는 산자부 사건을 지휘해온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발령이 됐는데요. 대장동과 산지부 블랙리스트, 라임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다루는 중앙지검 반부패 부장 1, 2, 3부장과 동부 남부지검 특수부장도 모두 교체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속보 들어온 내용 보셨습니다. 지금 남부지검 그리고 반부패 부장검사 모두 교체가 됐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뭐 예상했던 그런 인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했던 특히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 있잖아요. 뭐 대장동이랄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특히 정치 사건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 대선이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굉장히 지연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랄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자체는 수사의 신속성, 특히 우리가 아까 검수완박법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9월 10일 통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되면 사실은 청문회를 통하려고 하면 한 2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즉각적으로 검찰에 인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까지 문제가 됐고 많이 언론에서 보도를 했던 그런 사건들, 특히 이제 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신속하고 스피디하게 수사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 수사 라인에 있어서 고위직하고 그다음에 중간 그리고 실무자의 어떤 교체 그리고 수사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은 연관된 수사의 신속성 때문에 지금 인사를 빠르게 진행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법무부의 의도는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고위 간부들을 인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선 수사팀을 담당하는 이런 간부들도 인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진행한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다만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법률에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인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이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컸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리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이 대검 차장의 의견을 들으면 뭐 무리가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그러한 법률 조항의 실질적인 취지를 잘 살리는 거냐 그런 것들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검사들이 뭐 검수완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인사가 시급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게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서 하는 인사다라고 하면은 예. 이게 이 시급한 인사를 지금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절박성을 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가 지나치게 임의적으로 지금 이런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우회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비판이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인사를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어떤 보복 수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겨냥한 인사 아니냐 이렇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없는 상황 속에서 검사 인사가 잘 돼야 앞으로의 수사도 이제 지장이 없을 것인데 아무래도 이런 인사가 진행이 됨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들 때문에 아마도 수사가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네. 상당히 좀 논란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한동훈 장관 체제에서 세 번째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대담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